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몸 어딘가가 아프셨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셨나요? 혹시 오늘도 약을 3알, 5알 드셨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의사 이영도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91세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제 모습만으로는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3번은 테니스를 치고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제 모습이 과연 90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 통증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고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그리고 수면제까지 하루에 10알이 넘는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소화가 안 돼서 괴로웠고 밤에는 통증으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처방받는 약은 혈압약 반알이 전부입니다. 소화제도, 진통제도, 당뇨약도 모두 끊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형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신약을 복용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 숨은 4곳을 관리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때는 유럽 여행을 꿈꿨지만 장시간 비행기를 탈 자신이 없어 포기하셨나요? 나이든 내가 무슨 여행이냐라며 여행 책자를 덮어버리셨나요? 손주들이 공연장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했지만 할머니는 힘들어서 못 가 라고 말하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키셨나요? 손주들을 자주 보고 싶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멀리서 지켜만 보시나요? 혹시 아침마다 몸 여기저기가 아파서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눈을 뜨시나요? 그리고 약통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가 한숨 지으시나요? 저도 잘 압니다. 정말 잘 압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저도 매일 아침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관절통으로 인해 얼굴을 찡그렸고 잠자리에서 뒤척일 때마다 통증으로 신음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환자들에게 운동하세요, 식이요법을 지키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제 80이 넘었으니 이 정도 아픈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체념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40년 동안 사람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나이 들어 아픈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자신을 치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학 서적을 다시 공부하고 최신 연구 논문을 찾아보고 동서양의 다양한 치료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비밀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픔과 약물에 의존하는 노년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제 경험과 40년간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는 하나로 연결된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점차 약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진통제를 먹고 위가 아프다고 소화제를 먹고 관절이 아프다고 관절약을 먹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리고 제 자신의 건강을 되찾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신 건강에 특별히 중요한 4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발입니다. 우리 몸의 기초이자 혈관 순환의 시작점입니다. 둘째는 겨드랑이입니다. 림프계의 중심지이자 면역체계의 관문입니다. 셋째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신경과 림프가 집중된 곳이자 내장 건강의 거울입니다. 넷째는 등과 두피입니다. 신경계와 해독 시스템의 핵심이자 뇌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이 약국에서 약을 사 먹거나 비싼 건강식품을 찾거나
값비싼 운동기구를 사기 전에 이 네 부위부터 제대로 관리해 보세요. 저는 이 네 부위 관리법을 4포인트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스스로 실험하고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에게 적용해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방법입니다. 이제 각 부위별 관리법을 저의 환자 사례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먼저 제 환자였던 80세 이만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씨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로 2년 전 제게 처음 왔을 때 심한 족저근막염과 무릎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 나이에 발바닥이 아프니 걷기도 힘들고 무릎까지 아프니 정말 살 맛이 안 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했던 이만수 씨의 얼굴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첫 발을 디딜 때마다 발바닥의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고 계단을 내려갈 때면 무릎 통증으로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진찰해보니 이만수 씨는 평생 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발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무좀도 있었으며 발냄새도 심했습니다. 특히 양말을 벗을 때 그 냄새 때문에 아내와 다툰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발냄새 때문에 같은 방에서 자기 싫어해요. 50년 해로한 아내가 이제 와서 저를 멀리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저도 80세였을 때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제 발바닥은 항상 건조했고 갈라진 굳은 살 때문에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무릎으로 다시 허리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하나의 도미노처럼 말이죠. 여러분,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발이 건강해야 합니다. 발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 허리, 심지어 목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발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인체의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온몸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력 때문에 발과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온몸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만수 씨와 제가 실천한 발 관리 4단계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매일 저녁 족욕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엔진을 세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 약 40도에 소금 한 스푼과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섞은 물에 15분간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소금은 발의 독소를 빼내고 라벤더 오일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발의 피로가 풀립니다. 저는 매일 저녁 9시 뉴스를 보면서 이 족욕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만 해보니 발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발바닥 통증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둘째는 지압봉 마사지입니다. 족욕 후에는 나무로 된 작은 지압봉이나 테니스공으로 발바닥을 5분간 문질러 줍니다. 특히 발아치 부분과 발뒤꿈치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이것은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경우에는 골프공을 사용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골프공 위에 발을 올려놓고 앞뒤로 굴렸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있었지만 점차 그 통증이 좋은 자극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발바닥 전체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오래 서 있어도 피로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셋째, 각질 관리와 크림 바르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족욕 후 부드러운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 굳은 살을 관리해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발 전용 크림을 발라주세요.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발의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줍니다. 저는 각질 제거 후에 올리브 오일과 바셀린을 1:1로 섞은 혼합물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면 양말을 신고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2개월을 관리하니 발바닥에 갈라진 굳은 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넷째, 적절한 신발 선택입니다. 집 안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말고 충격을 흡수하는 실내용 슬리퍼를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걸으면 발바닥에 미세한 충격이 계속 전달되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됩니다. 바깥에서는 발아치를 지지해주는 쿠션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항상 딱딱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의사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 발 건강을 위해 충격 흡수가 좋은 운동화 스타일의 신발을 주로 신습니다. 겉보기에는 조금 덜 격식 있어 보일지 몰라도 제 발과 무릎은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이만수 씨는 이 네 가지를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의 통증이 사라졌고 무릎 통증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약을 끊을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손자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발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제는 아내가 제 발 냄새가 사라졌다고 좋아합니다. 덕분에 50년 만에 아내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던 이만수 씨의 행복한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발 관리법을 통해 무릎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때도 통증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 관리가 무릎 관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한 것이죠. 다음은 76세 윤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정희 씨는 은퇴한 간호사로 체격은 마른 편이지만 건강에 항상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감기를 자주 앓았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박사님,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감기만 걸리면 한 달씩 앓아요. 항생제를 먹어도 잘 낫지 않고 피로감이 계속돼요.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체력이 안 돼서 참석 못할 때가 많아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아프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윤정희 씨의 말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했는데도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진찰해보니 윤정희 씨의 겨드랑이 림프절이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땀 냄새를 막기 위해 강한 데오드란트를 매일 사용하고 있었고 겨드랑이를 씻을 때 향이 강한 비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80대 초반에 저는 감기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작은 기온 변화에도 바로 감기에 걸렸고 한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항생제를 복용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주요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림프계는 면역 체계의 핵심이며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도시의 하수도 시스템처럼 몸의 노폐물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겨드랑이 관리라고 하면 주로 냄새 제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강한 화학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면 오히려 림프절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수도에 독성 물질을 부어 막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윤정희 씨와 제가 실천한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무향 천연비누로 세척하는 것입니다. 향이 강한 화학 성분의 비누나 바디워시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기반의 순한 비누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정말 깨끗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겨드랑이의 상태가 훨씬 나아졌고 오히려 냄새도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입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말린 후 특히 헤어드라이어로 차가운 바람을 30초 정도 쐬면 박테리아 증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샤워 후 항상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닦고 옷을 입었죠. 하지만 이제는 샤워 후 5분을 투자해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데 이 작은 습관이 제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자연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루미늄이나 파라벤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1:1로 섞은 천연 데오드란트가 효과적입니다.
또는 사과 식초를 물에 1대3으로 희석해 면봉으로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잠시 식초 냄새가 나지만 곧 사라지고 오히려 박테리아 증식을 막아줍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중에 파는 강한 데오드란트 스프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끊고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 혼합물로 바꾸고 나서 2주 정도 약간의 적응 기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겨드랑이 피부가 훨씬 건강해졌고 냄새도 줄었습니다. 넷째, 매일 아침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양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한쪽당 1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액의 순환이 촉진되고 몸의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양쪽 겨드랑이를 각각 1분씩 마사지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마사지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했지만 꾸준히 하니 확실히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감기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5개월 후에는 환절기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고 피로감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간호사였는데도 겨드랑이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지금은 가족 모임에도 힘들지 않게 참석할 수 있고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체력이 따라줍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 겨드랑이 관리법을 통해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독감 시즌마다 반드시 한 번은 걸렸지만 이제는 3년째 독감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독소가 잘 배출되어 전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림프계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에는 81세 정태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태수 씨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제게 왔을 때 다리 저림과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다리가 자주 저리고 무겁게 느껴져요. 특히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간 수치도 좀 높다고 하는데 관련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가려고 해도 다리가 저려서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해요. 바둑은 제 유일한 낙인데 이제 그마저도 포기해야 할까봐 걱정입니다. 정태수 씨의 말에서 저는 그의 일상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마저 건강 문제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노년의 큰 아픔입니다. 진찰해보니 정태수 씨의 허벅지 안쪽, 특히 서해부 부근에 묵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부위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저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80대 초반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무거웠고 간 기능 검사에서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 특히 서해부는 대퇴동맥이 지나가고 많은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한 동양의학에서는 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락이 지나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부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저림은 물론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위는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의사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태수 씨와 제가 실천한 허벅지 안쪽 관리 4단계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부드러운 세정입니다. 샤워할 때 허벅지 안쪽과 서해부를 부드러운 스펀지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비누 거품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을 구부리기 힘들어져서 그랬죠. 하지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니 훨씬 쉽게 이 부위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면 소재 속옷 착용입니다. 합성 섬유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속옷을 선택하세요. 특히 꽉 조이는 속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 속옷을 갈아입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합성 섬유 속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면 속옷으로 바꾸고 나서
서해부의 가려움과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 대고 무릎을 최대한 벌린 자세를 취하세요. 이 자세로 하루에 3분만 있어도 서해부의 혈액순환과 림프 흐름이 크게 개선됩니다.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자세가 어색하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시작했더니 점차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이 스트레칭을 5분씩 하는데 덕분에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습니다. 넷째, 보습제와 옥수수 전분 파우더 사용입니다. 취침 전 허벅지 안쪽에 가볍게 보습제를 발라주고 그 위에 옥수수 전분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세요. 보습제는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옥수수 전분은 습기를 흡수해 세균 번식을 막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의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알로에 베라 젤을 보습제로 사용했는데 시원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전분 파우더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정태수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다리 저림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전반적인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요즘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가도 3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다리가 가볍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이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통해 다리 저림이 크게 개선되었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는 특히 혈액순환과 림프 흐름, 그리고 내장 기관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8세 최은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은숙 씨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제게 왔을 때 기억력 저하와 만성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해요.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두려워요. 제 어머니도 치매로 고생하셨거든요. 저는 아직 손주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싶고 정원 가꾸기도 계속하고 싶은데 이대로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최은숙 씨의 눈에서 두려움이 엿보였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 특히 사랑하는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많은 노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최은숙 씨를 진찰해보니 등 근육이 굳어 있었고 두피도 단단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신경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제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환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처방한 약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의사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메인 케이블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이 부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 저하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등 근육이 굳어지고 두피의 혈액순환이 감소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마사지하지 않고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욱 심해집니다. 최은숙 씨와 제가 실천한 등과 두피 관리 4단계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등 브러싱입니다. 부드러운 천연모 브러쉬로 등을 가볍게 브러싱해 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바깥쪽에서 중앙으로 방향을 잡아 5분간 브러싱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피부의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저는 처음에 등에 닿는 긴 손잡이가 달린 브러쉬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지럽고 어색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등이 훨씬 편안해졌고 한 달 후에는 어깨 결림도 크게 줄었습니다. 둘째, 두피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관자놀이와 뒷목 부분을 중점적으로 3분간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샴푸를 할 때뿐만 아니라 건조한 상태에서도 하루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할 때 또 하나의 습관으로 두피 마사지를 추가했습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활동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두통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셋째,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양팔을 높이 들어 올린 후 천천히 옆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좌우 각각 5회씩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히는 동작도 5회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척추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신경 전도가 원활해집니다. 저는 이 스트레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굳은 등 때문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진행했더니 2달 후에는 등의 유연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 테니스공 요법입니다.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묶은 다음 바닥에 누워 등 아래에 놓고 5분간 천천히 좌우로 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굳어있는 등 근육이 이완되고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테니스공이 너무 딱딱해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테니스공을 사용했고 점차 단단한 것으로 바꿔갔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등 통증이 줄었습니다. 최은숙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기억력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크게 줄었고 6개월 후에는 전화번호를 외우는 능력도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제가 두피 마사지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도 이야기를 잘 기억하게 되었고 정원 가꾸기도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저도 이 등과 두피 관리법을 통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의학 논문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새로운 정보도 쉽게 기억합니다. 등과 두피 관리는 신경계 건강과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 몸속 숨은 4곳의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래, 효과는 있겠지만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80세에 이 모든 것을 시작하려니 귀찮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제가 찾아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5분의 기적이라는 전략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요일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월요일에는 발 관리를 하세요. 저녁에 족욕과 마사지를 1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족욕을 하고 광고 시간에 마사지를 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수요일에는 겨드랑이 관리를 하세요. 샤워할 때 특별히 신경 써서 씻고 림프 마사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거울 앞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겨드랑이 마사지를 하면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관리를 하세요. 나비 자세 스트레칭 3분과 보습 2분, 총 5분이면 됩니다. 취침 전 침대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입니다. 일요일에는 등과 두피 관리를 하세요. 등 브러싱 5분, 두피 마사지 5분으로 마무리하세요. 주말 아침에 여유롭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나누면 하루에 필요한 시간은 15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 루틴에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드라마를 보면서 족욕을 하고 아침 라디오를 들으면서 두피 마사지를 하는 식으로요. 또는 손자녀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91세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3번 테니스를 치고 정원을 가꾸고 손주들과 소통합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몸속 숨은 4곳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 비용도 거의 들이지 않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여러분의 관절과 장기 그리고 정신의 건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6세 홍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홍길자 할머니는 제가 1년 전에 이 내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린 분입니다. 처음 제게 왔을 때 홍길자 할머니는 10가지가 넘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혼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오면 바라만 볼 뿐 함께 놀아줄 에너지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홍길자 할머니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살아서 뭐 하나 싶어요. 자식들에게 부담만 되고 라고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내부위 관리법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한 후 홍길자 할머니는 약을 4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도 산책하고 간단한 공놀이도 합니다. 가족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제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건강 조언을 해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라고 불러요. 손주들이 오면 제가 직접 만든 간식도 대접하고 함께 놀아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가족에게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도 근육량을 유지하는 실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